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1년 만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낸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9일 저가 매수세 유입에 반등에 마감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 회복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강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오는 11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투자자들은 새 물가 지표가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정당화할 것이란 기대를 높였습니다. 투자자문사 DCLA는 지난주 다소 과매도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났다며 시장은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중장기 전망보다 경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랠리하자 반도체 모임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 이상 급등했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되며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지난주 급락했던 3대 지수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며 일제히 1% 이상 랠리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의 유럽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 우려가 과도하다는 보고서를 낸 것도 주가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급등하자 경쟁업체인 AMD도 2.83% 상승하며 주요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지수도 2.15%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이 자사 인공지능 기능이 처음으로 탑재된 아이폰 16을 현지 시간 9일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사옥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아이폰 16과 에어팟, 애플워치 시리즈 17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16에는 애플 인텔리전스가 적용되는데요. 사용자가 쓴 메모를 AI가 수정하고 원하는 이모티콘이나 독창적인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또 음성인식 서비스 시리는 이전보다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졌고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폰 16은 오는 20일 출시됩니다. 한국도 1차 출시국에 포함이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진정되면서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 역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4년 만에 가장 커졌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상품 가격과 임금을 자극해 물가 상승을 장기화할 수 있어 통화당국은 다양한 기관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에 8월 물가 상승률 전망 역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갔지만 소비자들은 가스와 임대료, 의료비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증시7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만 미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저가 매수세 유입에 1% 넘는 강세로 장을 마무리했는데요. 개별 종목으로는 애플이 아이폰 16을 현지 시간 9일 오픈했습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이어지는 외신 브리핑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증시7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복잡한 외신 이야기 쉽고 간편하게 전해드립니다. 증시7 외신 브리핑 오은비입니다. 2022년 이후에 최악의 한 주를 보낸 미국 증시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수 한번 살펴보자면 S&P 500 지수가 1.16% 상승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나스닥 지수도 1.16%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1.2% 상승하면서 미증시의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고용 보고서가 엇갈리게 나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증대하며 나스닥이 2% 이상 급락하는 등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들어 첫 장인 9일 뉴욕 증시에는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대거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낙폭이 과했던 기술주는 물론 금리 인하 기대로 소매업체, 은행 등의 주식도 모두 올랐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자면 테슬라가 2.63% 상승을 했지만 리비안은 1.13% 하락하는 등 전기차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3.54% 급등하는 등 대부분 랠리를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이폰 16을 발표한 애플은 전 제품에 걸쳐서 새로운 라인업을 공개를 했지만 0.04%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럼 이어서 자세한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애플의 현지 시간 9일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 16과 에어팟 등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16에는 자체 개발한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돼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주변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자는 카메라를 조준하는 것만으로 식당 평가, 메뉴 정보 등 다양한 시각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음성 보조 기능인 시리가 AI로 업그레이드돼서 사용자가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관련 자료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아이폰 16은 799달러부터 시작하고요. 가격 인상 없이 기존 아이폰 15 가격과 동일하게 책정됐습니다. 또한 에어팟 신제품에는 청각 보조 기능이 추가돼서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테슬라의 자사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대신에 테슬라의 향후 소프트웨어 매출 일부를 배분받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테슬라가 xAI의 AI 모델을 자사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FSD 구동에 활용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매출 일부를 xAI와 나눌 계획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수익의 일부를 머스크가 통제하는 별도의 회사인 xAI에 넘기는 것은 테슬라의 주주에게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주들은 머스크가 인력과 하드웨어를 xAI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편 머스크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서 매출 배분 논의가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네,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최근 경영 위기 속에서 IAM 751 지부와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4년 동안 임금을 25% 인상하기로 결정했고요. 이와 함께 보잉의 차기 상업용 항공기를 미국 북서부 연안 지역에서 제조할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IAM 751 지부는 시애틀을 중심으로 북서부 연안 지역의 32,000명의 보잉 노동자를 대표하는 주요 노조고요. 기존 임금 협상 계약이 12일 자정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조가 13일에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가 됐지만 이번 합의로 파업은 일단 피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전체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델 테크놀로지스, 1위 인뎀니티가 S&P 500 지수에 새롭게 편입됩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이들 기업이 아메리칸 항공, 애쉬, 바이오레드 레버러토리스의 자리를 대체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변경은 23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팔란티어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고요. 최근 주가가 75% 이상 상승했고 델은 AI 서버 매출 증가로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델은 1996년부터 2013년 S&P 500에 포함이 됐지만 비공식으로 전환된 이후에 2018년 재상장됐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 편입은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수 추종 펀드의 투자가 증가하고 또 추가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7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조만장자가 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의 컨설팅 업체는 8일 보고서를 통해서 머스크의 순자산이 연평균 110%씩 증가해서 2027년에는 1조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현재 머스크의 순자산은 약 2,418억 달러로 세계 최고 부자입니다. 아카데미는 머스크의 순자산이 1조 달러를 초과하면 역사상 최초의 조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8년에는 인도의 고탐 아다니가 두 번째 조만장자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같은 해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바리토 퍼시픽의 회장도 조만장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 은행들이 올해 주택담보대출에서 제로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차입자들이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유로존의 주택담보대출이 2022년 4.9% 성장해서 올해는 전혀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한 EY 분석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성장률은 2014년 최저치 0.2%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대출 비용 감소와 인플레이션 둔화로 3.1% 성장을 하고 2026년에는 4.2%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22는 물가 상승률 둔화로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8월에 2.2%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실 대출 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8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하면서 7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의 예상치인 0.7%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중국 CPI는 올해 2월부터 상승세를 이어오면서 8월까지 계속 상승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반면에 8월 PPI는 전년 대비 1.8% 하락하면서 2016년 이후 최장 기간인 23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하락폭은 5월, 6월, 7월을 초과할 수치입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애플의 최신 아이폰 공개를 앞두고 업계 최초로 3중 폴더블 폰의 선주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웨이는 최신 3중 폴더블 폰 메이트 XT의 선주문을 시작한 지 24시간 만에 200만 건을 넘겼습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화웨이는 7일 오후 12시 8분부터 선주문을 받기 시작했고요. 하루 만에 주문이 204만 건에 달했습니다. 현재 예약자 수는 279만 명에 이르고 있고 공식 판매는 20일 오전 10시 8분으로 예정됐습니다. 새 모델은 애플의 신제품 발표 직후인 10일 새벽에 정식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의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 36.78% 상승했습니다. 니오의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초과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2분기에는 57,373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은 2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했습니다. 또한 2분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달성했습니다. 3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니오는 매출을 26억 3천만 달러에서 27억 1천만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판매 대수는 6만 1,000대에서 6만 3,000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리빈 CEO는 3분기 판매량이 신기록을 세우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지 업체들이 외국 브랜드를 제치면서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7월 일본의 경상수지가 3조 1,930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5.1% 증가한 수치로 1985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재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흑자액은 시장 예상 중앙치인 2조 5,893억 엔을 초과했습니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 제1차 소득수지, 서비스 수지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제1차 소득수지의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제1차 소득수지는 외국 금리 상승과 엔저에 힘입어서 4조 4,410억 엔의 흑자를 기록했고 1985년 이래 최대치를 달성했습니다. 무역수지는 4,827억 엔 적자를 기록했고요. 이는 2023년 7월에 1,072억 엔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것입니다. 서비스 수지는 5,328억 엔의 적자를 기록했고요. 여행 수지의 흑자 확대가 서비스 수지의 적자 축소에 기여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국내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의 일면에서 전문가들의 수혜주까지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7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구글 쪼개지나 독점 처벌안 내년 8월 결정,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법무부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에 대한 처벌 방안이 내년 8월까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글의 핵심 사업 분야인 검색과 웹브라우저 크롬, 그리고 모바일 안드로이드 부문을 쪼개는 방안까지 거론돼 극단적으로는 미국 대표 빅테크 구글의 해체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지 시간 7일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판사는 내년 8월까지 구글의 독점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의 피고인 구글이 패소한 만큼 원고이자 규제기관인 미 법무부가 처벌 방안을 제시하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구글이 모바일 검색 기본 설정을 유지하기 위해 애플과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2021년 한 해에만 263억 달러를 지급하는 등 리베이트를 줬다라는 게 관건입니다. 구글이 검색 기본값을 장악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각각 90%, 95%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이렇다 할 경쟁 없이 온라인 광고 가격을 꾸준히 인상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법원은 독점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만 처벌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글의 목소리도 충분히 경청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해야 할 법무부는 고심이 깊어 보이는데요. 단 안드로이드가 구글에서 떨어져 나온다면 모바일 시장 내 애플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극단적인 처벌안을 내놓을 시 법원의 허락을 얻을 가능성이 적을 뿐더러 최종 승소하더라도 또 다른 독점 기업을 양산했다라는 비판이 따를 수가 있는 셈이고요. 법원, 법무부의 연내 방안을 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독주 등 테크업계 급변에 당국은 해체보다는 수위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탈달러국의 100% 관세, 대선 앞두고 미 우선주의 심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을 주축으로 한 탈달러화 움직임을 겨냥해 초고율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역시 그간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꺼리던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화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수개월간 참모들과 수출 제재, 그리고 환율 조작국 지정 및 관세 조치 등 가능한 보복 방안들을 폭넓게 검토한 것으로 전해왔습니다. 이는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을 가속화하는 브릭스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릭스는 달러 대신 회원국 통화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사업 참여국과의 교역에서도 위안화 결제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중국과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수립한 국가는 17개국입니다.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30개국에 달하는데요. 다만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는 여전히 견고한 상황입니다. 특히 대유럽 적자를 거론하면서 우리의 지원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그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해 나섰습니다. 미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무역 적자 규모는 지난해 연간 2.86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직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중국이나 다른 국가가 미국의 100% 또는 200%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미국도 똑같이 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은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의 경우 일찍이 국부펀드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중국 등 달러 패권 도선에 일단 엄포를 놨습니다. 환율 조작국 지정 등도 검토해 나가고 있는데요. 바이든 정부는 꺼리던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입장을 접고 조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어스온 말레이 광고 운영권 확보. SK어스온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해상에 있는 캣타포 광고의 운영권을 결국은 확보했습니다. SK어스온은 원유 및 가스전 탐사 개발 역량을 보유한 SK이노베이션의 에너지 자원 개발 자회사로 최근 산액 새 캐시카우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SK어스온은 8일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캣타포 광고를 낙찰받은 뒤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 페트로나스와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생산물 분배 계약은 아시아 주요 산유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관건 계약 형태입니다. 계약자가 탐사 및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위험을 부담하고 원유가스 생산 시 현지 정부와 계약자가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생산물을 나누어 갖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번 계약에서는 SK어스온이 캣타포 광고
운영권과 지분 85%를, 말레이시아 PSEP사가 15%를 갖기로 했습니다. SK 어스오는 내년부터 캣타포 광고와 SK427 광고를 연계해 탐사에 나서서 개발 성공 가능성을 더더욱 높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캣타포 광고 지분 85%를 확보했고요. 203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할 전망입니다. SK427에 이어 두 번째로 사업화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까지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 SDI 차세대 ESS로 북미 공략. 삼성 SDI가 북미 최대 에너지 전시회인 RE+ 2024에 참가합니다. 차세대 전력용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배터리, 삼성 배터리박스 SBB 1.5를 필두로 북미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삼성 SDI는 9일부터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RE+ 2024에서 SBB 1.5를 비롯해 무정전 전원 장치용 고출력 배터리, 그리고 LFP 등 다양한 ESS용 배터리 라인업을 전시하겠다라고 8일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 SDI의 핵심 제품은 이달 미국 출시 예정인 SBB 1.5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피트 컨테이너 박스에 하이니켈 NCA 배터리 셀과 모듈 그리고 렉 등을 설치한 제품으로 전력망에 연결만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기존 대비 에너지 밀도를 37%가량 향상시켜 총 5.26메가와트시의 용량을 구현했습니다. SBB 1.5에는 화재 예방과 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모듈 내장형 직분사 기술도 적용이 됐고요. 삼성 SDI는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으로 ESS 시장이 향후 크게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ESS 시장에서 삼성 SDI만의 초격차 기술력으로 리더십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계획을 보여줬습니다. SDI 미 에너지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SBB 1.5 등 다양한 라인업을 보여줄 것으로 확인이 되는 만큼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야놀자, 나스닥 상장 내년으로 미뤄진다. 여행정보 플랫폼 야놀자의 미국 주식시장 IPO가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TMF 사태 여파에 현재 기업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올해 실적을 통해 수익성을 입증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판단에서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IB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미국 나스닥 시장 상장 계획을 당초 올 3분기에서 내년으로 연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이미 잡았습니다. 야놀자는 최근 미국과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일종의 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투자자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서 야놀자는 주관사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선정했고 기업 가치는 70억 달러에서 약 90억 달러 사이로 평가를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야놀자는 나스닥 상장을 위해 올해 2월 미국 델라웨어주에 100% 출자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고요. 야놀자의 향후 나스닥 IPO 시점은 내년 2분기 이후가 유력할 전망입니다. 야놀자가 그 전까지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가 인수 합병에 나설 수 있다라는 관측 역시 제기되고 있고요. 야놀자 입장에서는 2019년 이후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이익은 줄어드는 추세인 점이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MF 사태 영향을 일부 피해갈 수 없다라는 점도 야놀자의 나스닥 상장 추진에는 악재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장해주기로 한 여행 상품 결제 피해액이 약 350억 원에 달해 3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투자자 반응이 굉장히 싸늘했습니다. 매출이 빠르게 커지는데 이익은 줄어들고 있고요. 올해 전체 실적으로 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추석 앞둔 주식시장 관망 심리 확대 속 대응 전략은 함께 해주실 분은 IM증권 이청원 PB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말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어떻게 네. 보내실 예정이세요? 저는 모처럼 아이들 데리고 고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푹 쉬시다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지금 명절을 앞둔 시장에서 빠르게 일단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포착이 네. 되고 있고요. CPI나 PPI 등 다양한 이벤트도 개최되어 있는 만큼 네. 이 직후에 어떻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떻게 네. 보여주실까요? 우선은 이번 주만 국한 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걱정하지 말자. 아,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미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상관계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미국의 증시, 다우가 되든 나스닥이 되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든 우리나라 증시와의 상관계수는 0.4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미증시가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5%가 빠집니다. 당연히 어제 기준으로 우리나라 증시 정말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흐름 자체는 장 초반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거의 최저가를 기록하였을 뿐 종가 기준으로 어제 코스닥은 오히려 크게 올라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제 기준으로 미국 증시 괜찮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 이상 올라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1%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는 기본적으로 시가 자체는 꽤나 띄우고 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종가까지 나름대로 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되는 게 이번 주 국내 증시 기준으로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외생 변수, 제가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외생 변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것은 미국의 대선 토론이 있고요. 또 하나는 CPI 발표가 있습니다. 반면 내생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것은 역시나 선물옵션 동시 만기라고 보여지는데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게 있는 그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우리가 일정 부분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시장의 흐름 자체를 외국인이 되든 기관이 되든 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투자 주체에 대해서 그들이 원하는 포지션 그대로 시장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까지는 그렇게 암울했던 우리 증시가 적어도 어제, 오늘 개인적으로 오늘도 괜찮을 것 같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좀은 반등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월, 화, 수, 목 기준 하루 정도는 변동성이 크게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는 날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을 보이냐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옵션 시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은 투기적인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키드 포지션이 아니고요. 스트랭글 매도나 스트레들 매도라고 합니다. 특정 구간의 지수를 묶어두는 현상, 이걸 말하는데 이게 월, 화, 수, 목 중에 하루 정도는 언제나 나옵니다. 변동성이 대폭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날, 그게 보통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자체는 어제 미증시가 괜찮았기 때문에 시가는 띄우고요. 종가까지는 나름대로 이러한 시가 상승분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옵션 시장에서 옵션 가격을 결정짓는 한 가지 변수, 세타라고 하는데요. 이 세타의 하락을 기반으로 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수익이 일정 부분 제고될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생 변수를 한번 봅니다. 미국의 대선 토론이라고 하는 거 사실상 결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만약에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현 정부의 흐름 자체 정책 기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시장은 불확실성을 참으로 싫어하는데 그러한 불확실성을 조금은 해소시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조금 더 우세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전 조금은 아팠던 기업,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는 기업들과 관련한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이면서 시장은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하지만 해리스도 저는 참고로 준비를 참 많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당 변수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미치는 영향은 우선은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CPI나 PPI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서는 예전만큼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CPI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전년 동기 대비,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 전월 대비 0.2% 상승이 전망되고요. 그런 CPI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2%, 전월 대비 0.2% 상승이 전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었죠. 그래서 물가 지표는 여기에서 엄청나게 크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거나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은 적어도 어제 미증시의 흐름 자체를 잘 이겨내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미증시의 흐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름대로 괜찮다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시장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요. 금요일은 추석 전날이기 때문에 거래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번 주는 시장의 상승을 소폭 기대함과 동시에 지난주까지 있었던 시장의 충격은 우선은 마무리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섹터 자체의 흐름을 보면 핵심은 역시나 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입니다.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지금 계속해서 때립니다.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두 기업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그런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목표 주가가 13만 원이었는데 9만 5천 원까지 떨어졌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으로 본다면 고점 대비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역시나 매우 어렵다라고, 혹은 코스피 지수 자체의 상승은 꽤나 어렵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리고 오늘 시장의 반등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은 우선은 하락은 멈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조금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우선 추석 전후의 증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어제 우리 증시가 보여줬었죠. 종가 기준으로 미증시 대비 좀 방어하는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특히나 CPI, PPI, 대선 토론,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모두 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이벤트들을 모두 소화하고 난 뒤에 추석 직후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남은 9월의 모습은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대응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다만 우리가 올 연말까지의 흐름 자체를 본다라고 하였을 때 지금 각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참 많이 나옵니다. 어제 저희 회사에서도 참 글을 잘 쓰시는 분 한 분 계세요. 제가 그분의 리포트를 꼭 읽어보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리스크가 우선은 있다라고 평을 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나 금리 인하의 폭과 금리 하강 속도, 두 번째로는 AI 시장의 규모 자체가 얼마만큼 커질 것이고 이 시장에서 현재 시점에서 참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과연 수익을 얼마만큼 창출해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은 미국 대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들여다봅니다.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와 금리 인하의 속도와 금리 하강이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금리 인하는 제 개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연준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0.25%포인트 단위로만 아마 금리를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3번 기준으로 0.7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가운데 혹시나 0.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장이 크게 환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0.5%포인트 수준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에는 경제 자체에 대한 의심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는 것. 참고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경제 상황이 좋게 되면 금리를 인상을 하죠. 반면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공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0.5%포인트 단위로 한 번에 빅컷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것 자체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75%포인트 단위로 시장은 아마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핵심이 되는 것은 이제 경제입니다. 경제의 하강 속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경제가 안 좋다라고 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비록 고용이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미국이 보이는 GDP, 특히 경제 성장률 자체는 여전히
견고한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경제의 침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예전에 비해서 경제 규모는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이 커져가는 경제 규모가 예전만큼 동일한 성장률을 보이는 것은 힘듭니다. 적어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아마도 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GDP 기준으로 2%를 오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이는 이러한 속도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 섹터로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입니다.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 뭐 엔비디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고요. 이 많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게 실적입니다. 실적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오고 그래야 AI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사업이 성장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 3분기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지금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 AI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해서 캐펙스에 대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비용의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아쉬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게 결국 단기적으로 실적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마지막은 미국의 대선인데요. 지금 계속 박빙입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본 기사에 따르면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당장 대선 투표가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길 확률이 1%포인트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또 바뀔 겁니다. 왔다 갔다 계속 할 건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빙이라는 거죠. 이러한 박빙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선이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서 해당 리스크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오를 겁니다. 참고로 누가 되든지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시장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나오면 해소가 됩니다. 시장이 해리스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트럼프가 된다 할지라도 트럼프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해리스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오를 겁니다. 예전 대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트럼프와 힐러리가 붙었던 시점이 있었죠. 당시 기준으로 시장은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었는데 투표를 하면 할수록 개표를 하면 할수록 트럼프 쪽으로 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당선 유력이라고 하는 딱지가 나온 시점부터 시장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선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는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저는 8월 충격 그리고 9월도 사실상 충격이라면 충격입니다. 이 충격을 저점으로 해서 시장은 더 이상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스피 기준으로 2,800포인트까지는 한번 기대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특히나 세 가지 리스크, 금리 인하 폭과 속도, AI 시장의 성장 규모, 마지막으로는 초박빙의 미국 대선까지도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환율 이야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50bp든 25bp든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달러 약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수혜주로 항공 쪽도 관심이 큽니다. 네. 항공주, 특히 유가도 최근 계속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네. 지금 관심을 가져도 될지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우선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유가가 지금 배럴당 70달러까지 하회를 하는 거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여건이 지금 항공주에는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객이 되든 화물이 되든 이 실적도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해 왔는데 자료는 하나증권, 상상인증권 어제 리포트를 제가 토대로 한번 가지고 왔었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은 인천공항의 여객 수송 실적입니다. 여객 수송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4년 기준으로 1월부터 8월까지 맨 왼쪽 하단입니다. 빨갛게 있는데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8월까지 한번 보게 되면 우선은 앞자리가 바뀌죠.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쉬운 것은 이 동남아 쪽은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 외에는 뭐 일본이 되든 중국이 되든 동북아가 되든 미주가 되든 사실상 전부 다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물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게 되면 화물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8월까지 매우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화물수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 기준으로는 큰 폭으로 이슈가 되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여객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되는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이 화물을 기반으로 한 수송을 핵심으로 조금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고 여기에서 적지 않은 수익을 만들었던 거죠. 대표적인 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FSC였고요. 그들의 실적은 화물 기반으로 꽤나 많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지표들도 제가 한번 그래프로 조금 추려왔는데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왼편은 인천공항의 여객 수송 실적입니다. 저기 보이는 녹색 선,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은 증감률인데 증감률은 지금 급격하게 줄어들죠. 그럴 것이 그 이전에 2022년, 23년 너무나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하나의 기저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화물 운송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객 수송 실적 회복률도 2019년 대비 지금 거의 98%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럴 것이 아무래도 코로나19는 완전히 끝났고요.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들도 많이 늘어났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지금 갑니다. 이번 주 당장 추석이죠. 해외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참고로 인천공항을 오고 가시는 분들, 조금 자주 오고 가는 분들은 항상 공항철도를 이용을 하실 건데요. 저도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인천공항 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불과 1년 전에 비해서 인천공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인프라 그리고 공항철도 그리고 주차장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매일같이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국하는 사람들 또한 너무나 많이 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꺾일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적어도 올해 추석 당장 다음 주에 아마 이번 주 한 금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 바글바글 할 겁니다. 그리고 연말 특히 10월에도 지금 10월 1일이 국군의 날로 지정이 되면서 그 한 주 휴가 잘 쓰면 또 놀러 갈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적어도 제주도는 아닙니다. 그럴 것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항공사 중에 유일하게 여객 수요가 지금 줄어드는 기업이니까 전부 다 해외로 가는 거죠. 일본이 되든 중국이 되든 아니면 유럽이 되든 연휴가 길면 길수록 미주라든지 유럽항 매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비용의 측면에서 감소가 될 수 있을 만한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유가의 하락, 반면 여객 수요와 화물 수요 자체는 늘어나기 때문에 항공주에게는 꽤나 좋은 여건이 형성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FSC보다는 지금은 LCC 쪽, TA 항공이나 진에어 같은 기업을 조금 더 눈여겨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CC 쪽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마지막 질문 아주 짧게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안 드리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추석 직후 FOMC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나리오별 FOMC, 우리 대응 전략은 9월에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짧게만 질문 드려볼게요. 개인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시장이 생각했던 그 수준은 그대로 모든 게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의 저점을 깰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고요. 반도체가 지금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기타 섹터를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좋았던 섹터를 보기보다는 새롭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섹터, 그 가운데 실적이 보장이 되고 실적이 잘 나오는 섹터, 조금 전에 이야기했네요. 항공 쪽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항공 쪽 눈여겨보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이청원 PB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리포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하나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아이폰 공개 주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지 시간 9일, 우리 시간으로는 한국 시간으로 밤 사이에 새벽 2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아이폰 16 시리즈 발표를 앞두면서 우선은 애플 휴대전화 부품 등을 공급하는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한 달 동안은 대부분은 답보 상태인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블랙 먼데이 이후 주가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신형 제품을 공개한 이후에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도 함께하고 있었는데요. 직전에 간밤에 마감한 미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3% 넘는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반독점과 관련한 이슈로 구글은 1% 넘게 내렸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 좀 애매한 부분으로 흐름을 맞췄습니다. 강보합 상태에서 0.04% 소폭의 오름세만을 기록했는데요. 기사도 밤사이에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좋다, 나빴다라는 특별한 기사가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인 내용을 저희가 함께 짚어볼 테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더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증권가에서는 애플의 새 시리즈 흥행에 따라 관련 기업들도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 등 수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장에서 관련주들이 기대감에 장중에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2.5%, 그리고 BH는 4%, ITM 반도체 11% 넘게 급등하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폰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시장 역시도 함께 살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감안해 애플의 주가가 큰 상승률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초가부터 함께 지켜보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자, 업계는 주가 반전의 모멘텀으로 엔비디아와 애플의 신제품 출시를 꼽았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블랙웰 제품이 연내 공급될 경우 수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반도체 업종에 V자 반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고요. 우선은 젠슨왕 CEO 같은 경우는 4분기 내에 출하하겠다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애플의 신제품 발표 이후엔 이미 가격 조정을 받은 인공지능주의 주가 복원력이 생성될 가능성이 높고 아이폰 16 판매 증가가 정보기술 업종의 수요와 실적 회복에 기여해 주가 반등을 특히나 더더욱 견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다만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교체 수요가 높지 않고 인공지능 기능을 채택한 IT 기계 판매가 부진한 점을 고려한다면 아이폰 16 판매도 컨센서스를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까지도 함께 내놓고 있는 전망입니다. 아이폰 16 초도 물량은 전작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증권가 분석은 이렇습니다. 10월에 공개될 애플 인텔리전스는 레거시 아이폰 사용자의 교체 수요를 자극할 차별화 포인트라고 짚고 있는데요. 아이폰 16 시리즈가 공개된 후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삼성전자는 2% 넘게 빠진 채 종가 형성했고요. 하이닉스는 0.3%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 흐름을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던 어제 하루였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미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수혜가 함께 예상되는 부분까지도 짚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아이폰 관련주 큰 폭에서 일단 세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건 LG 이노텍인데요. 애플의 카메라 모듈 등을 공급해 아이폰향 매출 비중이 약 8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BHC도 우선 삼성과 애플의 디스플레이용 인쇄회로 기판 FPCB를 납품하고 있다는 부분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자화전자는 광학식 손떨림 보정 OIS용 부품을 공급해 애플 아이폰 관련주로 함께 계속해서 묶이고 있는데요. 9일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16 시리즈 4개 모델에서는 저전력 모바일 D램인 LPDDR5X 8GB가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PDDR은 저전력에 특화 설계된 D램으로 최신 7세대 제품인 LPDDR5X는 속도 성능이 8.5 초당 기가바이트에 달해 전작인 LPDDR5 대비 최소 1.3배 정도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애플이 이번 아이폰 16 시리즈의 매물 전반에서 공격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한 것은 본격화한 AI 스마트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는 이 맵은 히트맵인데요. 이게 한 달간의 S&P 500 종목들의 상승률을 기록한 수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등락이 좀 강했었던 한 달이었습니다만 엔비디아는 그래도 한 달 동안에 4% 가까운 상승률을 이끌어냈고요. 애플도 5% 넘는 강세로 견인하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동안 구글은 5% 넘게 빠지고 아마존도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한 달 기간 동안 애플은 기대감만으로도 5% 넘는 강세를 보여줬다라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경쟁사보다 AI 대응에서 한 발 늦었다라는 평가를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아이폰 16에 적용한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AI 확산에 나설 것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데요. 애플도 아이폰 16을 기점으로 다양한 AI 기능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I 스마트폰의 기능이 다양해질수록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는 호재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덕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도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 세계 최초 AI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통역과 사진 보조 등의 기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시장의 성장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에게도 호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말기 자체적으로 연산을 수행해야 해서 메모리 성능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대 반도체 기업들의 상승 흐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오늘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추석을 앞둔 주식시장 관망 심리 확대 속에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금리 인하, 달러 약세 속에 항공주 쪽으로 관심을 두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잠시 후 증시8 서울경제TV 개장 방송이 이어집니다. 더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